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44시 된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도 벌써 15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이는 없어요. 제가 남편보다 6살이 많은 연상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을 하기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5년 정도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다 남편이 그만하고 울면서 호소해 아이는 포기했어요. 대신 남편과 친구처럼 연인처럼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저랑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요상하게 잘 맞았어요. 원래는 친한 동생이 동생이었는데 저랑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니까요. 심지어 당사자인 저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나는 자기 딱 보는 순간 알았는데 드디어 내 와이프 될 여자를 만났구나. 이렇게 말하며 자기는 저랑 부부가 될 줄 알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진짜인지 그냥 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굳이 그 말에 딴지를 거는 것도 이상하니까 그냥 남편은 처음부터 내가 좋았구나 생각하며 사는 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 제 입으로 하기는 좀 자기 자랑 같아서 창피하긴 한데요. 저희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그랬고, 결혼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늘 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인데, 그냥 말뿐이 아니라 행동 하나하나에서 저를 사랑하고 아끼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제가 한두 살도 아닌 무려 6살이나 누나인데, 남편은 늘 저를 아이 다루듯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에게 뭐라도 해주려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꼭 아이는 낳고 싶었어요. 남편이 아이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했을 당시 나이가 37이었고, 산전 검사를 했을 때 자연 임신 확률이 다른 여자들에 비해 너무 없다고 해서 바로 시험관 시술에 도전했어요. 어떡하든 쌍둥이여도 좋으니 아이만 갖게 해달라고 종교도 없는데 늘 빌고 또 빌었죠. 게다가 남편은 시댁에서 차남이었는데 형이 장가를 못 가서 손이 귀한 집이었어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은 고리타분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장남, 장손, 아들 이런 면에서는 자기 고집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남인 아주버님이 장가를 못 갔으니 저더러 장손을 낳아야 한다고 압박을 주셨는데, 결혼 허락을 받을 때도 제 나이가 많아서 애를 많이 먹었죠.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안 된다고 단식 투쟁까지 하셨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저렇게 늙은 여자랑 결혼 못 시킨다. 제가 애를 낳을 수 있는 거니? 뭐? 나이가 37? 내일 모레 40이야. 네가 어디가 모자라서 저런 늙은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말 조심해. 늙었다니. 그럼 엄마는 뭐 50 넘었으니까 놓친애야? 뭐 이 시끼야? 거봐, 엄마도 그렇게 바로 성깔 부리면서 왜 남의 집 귀한 딸한테는 함부로 해? 그리고 나도 이제 31야. 엄마가 허락 안 해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내가 반대해도 귀엽고 늙은, 아니 나이 많은 새랑 결혼을 하냐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허락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건 엄마 선택인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정은이랑 결혼할 거야. 이미 아버지도 허락하셨어. 그럼 제가 애 놓으면 우리 집대는 누가 있니? 나 참, 우리 엄마 또 깝깝한 소리 하네. 그놈의 대를 꼭 이어야 해? 정 그렇게 대가 중요하면 장남인 형 있잖아. 어차피 나는 차남인데. 그래도 네 형은, 형 여자 되게 좋아해. 어쩌면 형이 엄마 소원 풀어줄지도 몰라. 뭐야 이놈아? 남편은 제가 따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자기 힘으로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뭐 말이 허락이지 그냥 말릴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저를 며느리로 보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지원해주지 않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이 아주 잘 사는 건 또 아니고, 저도 나이가 있는 만큼 남편보다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해서 시댁에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것도 허락은 허락이라고 좋다고 남편과 결혼을 했죠. 저도 남편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만큼 저는 남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이만큼은 꼭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손 걱정하는 시어머니한테도 보란듯이 아이를 낳아 애 못 낳을까봐 걱정하시던 그 마음의 짐을 덜고 싶었는데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에겐 엄마가 될 기회를 주지 않으시더군요. 제 배에는 주사 자국과 멍이 가득했는데 한 번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나중엔 그 일이 저에겐 큰 스트레스이자 우울증을 유발하는 일이 되었는데 그게 있잖아요.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걸 반복하다 보니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보다 남편이 더 힘들어했고 자기는 아이 없어도 괜찮으니 이제 그만하자며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저를 붙잡고 울었는데 그때 저도 참 많이 울었어요. 누군가는 원래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있다가 자연 임신되는 경우도 많대 라며 언제든지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어떡하든 낳기만 하면 당신이 대신 키워주겠노라 저에게 임신 잘 되는 보약 같은 것도 해주시면서 압박해 오셨는데 그러니 남편이 더 이상 아이 갖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시어머니가 화를 내셨죠. 아니 애도 안 낳을 거면 뭐하러 시집을 왔어? 모름지기 여자는 시집가면 그 집 자손을 낳아야 하는 법이야. 어머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은데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가 않아서. 그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하니? 그러게 내가 넌 아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도 바득바득 우겨서 내 아들 데려가더니 이젠 안 된다고 배째는 거야?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 노력 진짜 많이 했어. 그건 엄마도 알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엄마도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배 본 적 있어? 이참에 한번 보여줄까? 엄마는 절대 못해. 근데 이 사람은 아이 갖겠다는 그 마음으로 5년이나 했어. 나는 진짜 그 생각만 하면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아. 내가 애 낳으라고 이 사람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 아니잖아. 됐어. 우리는 이미 결정했고 엄마가 포기 안 되면 우리 이제 보지 말고 살아. 뭐야? 이놈의 새끼는 꼭 안 될 것 같으면 협박을 해. 너 그딴 거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긴 나 낳아준 엄마한테 배웠지.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대이어서 뭐 할 건데? 우리 집이 무슨 가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왕족이야? 뭐야? 나는 말했어. 그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임신 어쩌고 해 어쩌고 하지 마. 그거 하면 우리 부모 자식 영 끊어지는 거고 이사가고 핸드폰 번호도 싹 다 바꿀 거야. 자기야 그만해. 그만하긴 뭘 그만해. 자기는 뭐 우리 엄마한테 죄 졌어? 나는 자기 하나만 있으면 돼. 이렇듯 남편은 늘 제 편이자 저를 보호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아무리 무서운 시어머니도 그런 자기 아들을 어쩌지는 못했어요. 사실 제가 남편에게 보호를 받아야 할 정도로 유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목소리도 크고 싸움도 잘하는 여장부가 저였는데 그런 저라도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는 보호받고 싶었어요. 아니, 보호를 받아보니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이 든달까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쭉 이렇게 남편의 보호를 받으며 제가 연상이라는 것도 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저희 부부가 임신을 포기하자 거짓말처럼 1년 뒤에 아주버님이 혼전 임신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어요. 아유 이게 무슨 경사야. 세상에나. 나는 이런 날이 올 줄도 모르고 그동안에 애간장을 태웠다. 고맙다. 그래 역시 장소는 장남이 낳아야지. 그래야 족보도 꼬이지 않고 나중에 죽어서도 조상님 별 낯이 있지. 엄마 그렇게 좋아? 나는 솔직히 애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그런데. 그렇게 뭐가 그래. 너도 이제 정신 좀 차려. 처자식이 생겼는데 이제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아가 고맙다. 네가 내 며느리 되기도 전에 이렇게 장한 일을 해주니 너야말로 우리 집 맏며느리지. 누구랑 다르게 맏며느리짜리는 따로 있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 말을 하면서 저를 힐끗 쳐다보셨어요. 네, 저 들으라고 일부러 하시는 말씀이셨죠. 하지만 예비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 집안 자손이 태어나는 거니
제가 좀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 살짝 부럽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대신 시조카가 태어나면 작은 엄마로서 용돈 주고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형님과 아주버님이 결혼 전에도 파혼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싸우더니 결혼 생활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형님은 만삭에 배가 불러 예민하기만 한데 아주버님은 그때도 총각 행세를 하며 다른 여자들이랑 노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결혼 후에는 또 걸핏하면 이혼 얘기가 나더라고 시댁만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거렸는데 형님이 결혼하고 6개월 만에 아들을 낳자 시댁은 잔치가 벌어졌어요. 정작 부모인 아주버니과 형님은 서로 못 잡아먹어 으르렁거리는데 저희 시어머니만 갓난 아기를 안고 좋아 죽더라고요. 그런데 시조카가 돌을 넘기자 형님은 더는 못 살겠다고 이혼 서류만 남겨주고 집을 나갔고 그때 시어머니에게 자기 애를 맡긴 뒤 잠수를 타버렸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누가 지 아니면 여자가 없을까봐? 그래 이혼해. 쥐뿔도 없는 주제에. 지가 어디 가서 나 같은 남자를 서방이라고 두고 살 거야? 지 목을 지가 차는 거지. 라며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데 그제야 시어머니는 중간에서 발만 동동거리셨죠. 그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양육비 주고 시조카를 보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질색팔색을 하며 자기 장손을 누굴 주냐며 언성을 높이시더군요. 너는 네 애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애를 보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냐? 아니 어머니, 아주버님이 애를 키우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어머님이 키우셔야 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애기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야 그렇지만 한두 번 보는 거랑 아예 키우는 건 다른 문제지 않아요? 아마 지금쯤 형님도 하준이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 앤데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니까 좋게 얘기해서 하준이는 보내고 아주버님한테 따끔하게 혼내서 제대로 양육비나 끊기지 않게 보내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는 낫죠. 그렇게 하면 아무리 두 분이 이혼을 했다고 해도 어머님이 장손 얼굴은 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그 방법밖에는 없겠냐? 나는 내 새끼 주기 싫은데.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 마냥 시조카를 형님에게 보내기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정 그렇게 하준이를 못 보내시겠다면 어머님이 키우시면 되죠. 저는 어머니 힘들까봐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생각 좀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사실 저는 눈치상 어머님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아이도 못 낳는데 시 조카라도 데려다 키우겠다는 말을 내심 듣고 싶은 모양이셨는데 차마 그 말을 대놓고 말씀은 못 하셨어요. 아마도 그건 제가 아닌 당신 아들 눈치가 보여서였겠죠.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라고 하면 이번엔 정말로 천륜이 끊길까봐 몸을 사리치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걸 알기에 저도 일부러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으려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아이는 죄가 없으니 구제불능 아빠인 아주버님보다는 형님이 데려가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 20대인 형님도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보였는데요. 제가 한번 형님에게 전화를 했다가 이런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동서, 지금 나더러 애 데려가라고 전화한 거야? 나 참 웃긴다. 동서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아니 형님, 아이 생각을 하셔야죠. 아주버님이 아빠 노릇을 할 사람도 아닌데. 그래, 그래도 할머니 있잖아. 우리 하준이라고 하면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왜? 동서는 우리 하준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어서 그래? 무슨 말을 해도 그게 아니고 형님이 어쩌다 한번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아이를 키우기엔 무리가 있죠. 그리고 하준이가 크면 더 엄마를 찾지 않을까요? 형님은 하준이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자식인데. 웃겨 정말. 동서, 내가 애를 두고 나왔다는 건 애가 필요 없다는 얘기야. 나 하준이 생겨서 발목 잡혀서 이 나이에 이혼녀 됐고 이제 뭐 하준이 데려다 싱글맘 되라고? 너라면 하겠냐? 하기사 늙어서 애도 못 낳는 너라면 하준이 데려가 키우든가.
참고로 저랑 형님은 10살 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서열상 윗사람이라고 10살이나 많은 저에게 반말을 찍찍하던 형님이었는데요. 그날은 늙어서 애도 못 낳고 너라는 말까지 들으니 저도 이성의 끈이 떨어져 나갔어요. 어차피 이혼한 마당이면 이젠 형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육두문자를 오랜만에 날려버렸죠. 제가 할머니 손에 자라서 욕이라면 어디 가서 치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차마 적을 수 없는 그런 격한 말들을 숨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날렸는데 형님이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핸드폰 너머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님이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통화 시간이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마지막이다 싶어 10살 많은 언니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덕담을 해줬는데요. 내가 착각을 해도 아주 심하게 착각했지. 나는 그래도 네가 우리 아주버님보다는 나은 인간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네. 너는 부모 자격도 없는 존재야. 그럼 네가 무슨 애를 키우냐? 너는 너나 키워. 너 계속 그렇게 살잖아? 네 인생 종치는 거야. 내 말 안 믿기지? 그래, 믿지 마. 근데 너는 뭐 평생 20대고 평생 젊겠니?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아주버님이 더한 쓰레기라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지금 보니까 도찐 개찐이다. 누가 누굴 탓하니? 똑같은 것들이 만나서 똑같이 싸우고 비난하다 쪽난걸.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찮게 늙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 속이 참 시원하더군요. 그 후엔 뭐 정신을 차린 형님이 뒤늦게 고성이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제 할 말 끝났으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득달같이 전화가 다시 울렸고 제가 바보도 아닌데 그 전화를 받을 리가 없었죠. 그리고 잠시 뒤 이젠 2번 다시 형님과 통화할 일 없을 것 같아서 그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요. 그날 밤 2다리 쭉 뻗고 꿀잠을 잤어요. 시댁 집안에 큰일이 벌어진 것은 맞지만 굳이 따지면 제 일은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이 나빴을까요? 결국 어린아이 육아에 두 손 두 발을 든 시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와서는 저더러 키우라고 하셨는데요. 어찌나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던지 설마 하긴 했어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더러 하준이를 키우라고요? 그래, 너 어차피 애 갖고 싶어 했잖아. 이참에 그냥 니네 호적에 올려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제 애도 아닌데 어떻게 호적에 올려요? 네 애는 아니어도 우리 집 장소는 맞잖아. 우리 핏줄인데 네가 왜 못 키우니? 우리 귀한 장손 잘해줘라. 얼마나 불쌍하냐? 아무리 그래도 이건 그럴 수 없어요. 아마 그이도 절대 싫다고 할 거고요. 그래, 나도 그게 무서워서 여태 말을 못했는데 그냥 네가 그러고 싶다고 해. 그 자식이 내 말은 개똥같이 들어도 네 말이면 꿈뻑 죽잖아. 싫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아주버님 계시잖아요. 이 일은 전적으로 아주버님이 책임지실 일이죠. 걔는 아빠잖아. 아빠가 뭐 애를 키울 수 있어? 애는 여자가 키워야 잘 크는 거야. 네가 네 애다 생각하고 잘 좀 키워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수밖에는 좋은 방법이 없다. 시어머니는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렸다고 저더러 제 생각인 양 시조카를 데려다 키우고 싶다고 남편에게 말하라고 시켰어요.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었죠. 아무리 아이가 갖고 싶었다고 해도 시조카는 시조카일 뿐 제 자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시조카를 싫어했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작은 엄마로서 시조카를 예뻐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생각인데 필요하면 경제적인 도움도 줄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무슨 물건처럼 떠넘겨져서 제가 키우는 일은 절대 하기 싫었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죠. 그러자 남편이 벼락같이 화를 내며 시댁으로 갔어요. 남편은 자기 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형이 형 노릇을 한 적이 없고 왜 형이 저지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냐며 그 길로 시댁에 쳐들어가 남편이 그야말로 집구석을 뒤집어 놓고 왔어요. 참고로 저희 집이랑 시댁은 차로 40-50분 거리였는데 어찌나 금방 왔는지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를 내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엄마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 그리고 찾아와도 문 열어주지 말고. 저는 돌아올 여파가 좀 두렵긴 했지만
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다음날 아침부터 시어머니 전화로 제 전화는 마비가 되었는데 그냥 무음을 해놓고 받지 않았죠. 무슨 말씀을 하실 건지 받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남편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겠다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자기 마음도 몰라주는 제가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 역시 당신 마음만 중요할 뿐 제 마음은 안중에도 없으셨고 그러게 괜히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시조카를 애 엄마한테 보낼 방법을 찾던 애 아빠인 아주버님한테 책임을 지게 하셨어야죠. 왜 그 부담을 저희 부부와 나누시라고 하시는 건지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자기 화를 못 이기신 건지 애를 안고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모른 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고 시어머니는 뿔이 단단히 난 얼굴로 저에게 따라오라고 하셨는데요. 솔직히 회사 앞에서 난동을 부리실 줄 알았는데 다행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따라오라는 대로 한 카페에 들어갔고 시조카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아까부터 울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달랠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결국 카페 직원이 아이를 조용히 시켜주지 못하시면 나가라고까지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아이를 달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가 그러길 바랬다는 듯 가방에서 애기 물병 같은 걸 꺼내셨어요. 그리고 시조카는 그 물병을 연신 빨고 먹더니 이내 진정이 된 듯 제 품에서 잠이 들었는데 시어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작은 엄마도 엄마라고 애가 금방 잠이 드네. 너는 어쩜 애가 내가 하지 말라고 한 소리까지 내 아들한테 해서 사람 망신을 주냐? 내가 그날 네 시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알아? 애 당장 애 엄마한테 보내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게 저도 그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보내기 싫다고 하셨고 그럼 어머님이라도 잘 키우시면 되는데 왜 그걸 저한테 떠넘기세요? 떠넘기다니. 집안에 일이 생겼는데 같이 좀 하자는 건데 뭐가 나빠. 어찌됐든 우리 집안 핏줄이고 귀한 장남인데 너랑 내가 키워야 하는 거 아니겠니? 일단 시험 삼아 딱 1년만 네가 키워봐. 그때 돼서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누가 아니? 네가 먼저 네 아들 삼고 싶다고 호적에 올리겠다고 할지. 네? 그럴 일은 절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험해 보라고. 지금 보니까 잘하네. 아무리 억지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저 근무 시간이라 들어가 봐야 하니까 하준이 데리고 가세요. 왜? 너 네 남편한테 또 쪼르르 일러 바치려고 그러냐? 나는 처음부터 네가 싫었다. 나이도 많아 애도 못 가져. 그렇다고 며느리 노릇을 잘해.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내가 너를 참고 봐주지. 왜? 네 남편이 늙은 너를 싸고 도니까 내가 우습냐? 사실 네가 문제야.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데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에 마가 꼈다고. 우리 큰애가 이혼하고 저러고 있는 것도 너 때문이야.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이젠 하다하다 제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 부부도 이혼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드려요? 어머어머, 저는 동그랗게 뜨고 덤비는 것 좀 봐. 누가 그렇대? 죄책감을 좀 가지라는 말이야. 막말로 네가 먼저 장손을 낳았어 봐라. 그럼 이렇게 내가 얘를 어디 못 보내서 이러고 있겠니? 그럼 나도 미련 없었어. 저는 이젠 정말이지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저도 노력 많이 했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이러시면 저더러 뭘 어쩌라고요? 저도 이 집안에서 나가드리면 되는 걸까요? 어머니 저 싫다고 저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셨잖아요. 아니,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저한테 해주신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억짓을 해요? 저도 억울해서 그렇죠. 저 정말이지 이젠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얘는 말을 해도 나는 그냥 네가 책임감을 좀 가져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너는 우리 하준이가 불쌍하지도 않냐? 얘 미래를 생각해봐. 그 미래를 왜 제가 생각해요? 하준이 미래는 하준이 엄마 아빠가 생각해야죠. 저게 정말 끝까지. 야, 너 끝까지 이럴 거야? 그럼 나더러 계속 힘들게 애를 보라고? 나는 못해. 손목이며 허리며 정상인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밤에 잠도 못 잔다니까? 너 그러다 시어머니 상 치른다고? 그러니까요. 왜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냐고요. 장본인인 아주머니에게 하세요. 저는 정말 답답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정색하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제 품위에 안겨있던 시조카도 시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찌나 온몸으로 거부를 하시던지 황당했죠. 하지만 힘이라면 제가 더 세지 않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시어머니 품에 시조카를 안겨드리고 저는 카페에서 나왔는데 제 뒤에서 시조카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솔직히 그때는 시조카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조카를 맡아 키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는 말하지 않았어요. 괜히 그 말까지 전달하면 남편이 정말로 천륜을 끊어버릴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한테 평생 원망을 받고 살고 싶진 않았죠. 그런데 아주버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혀가 완전히 꼬부라져서 저에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너무 이기적이랍니다. 재수씨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이 왜 그렇게 냉정해요? 애기 갖고 싶다고 그 난리를 피우더니 왜 우리 하준이가 싫은 건데요? 내가 준다고요. 아주버님,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좋은 말로 할 때 전화 끊으시죠. 그리고 주긴 뭘 줘요? 애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아빠가 돼서 진짜 왜 그렇게 무책임해요? 아니, 1년 정도는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질색팔색하면서 싫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재수 씨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뭐래, 잘하긴 뭘 잘해요. 진짜 내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요. 맨날 술이나 처먹고 여자나 만나지 말고 만날 거면 제대로 된 여자를 좀 만나든가. 뭐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내가 꼬박꼬박 존칭해주니까 아주 만만하네. 내가 윗사람이야. 어디서 아주버님한테 말을 함부로 하지? 술을 처먹어? 야, 그러는 너는 애도 못 낳잖아. 그게 여자냐? 이참에 그냥 애 낳았다고 치면 되지.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어. 뭐? 너 말 다 했냐? 어라? 지금 너라고 했냐? 그래, 너 니네 집 앞에서 똑바로 기다려. 내가 지금 당장 갈 테니까. 저는 그날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어요. 그래서 사고를 낼까 무서워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잡아서 시댁으로 갔는데요.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왔어요. 이 문제만큼은 제 손으로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댁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아주버님이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대로 돌진해서 아주버님 주요 부위를 발로 까버렸어요. 그러자 손에 든 소주병을 떨어뜨리고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렀는데 생각보다 덜 아팠는지 주둥이로 제 욕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닥에 떨어진 소주병을 주워 안에 소주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확인했고 다행히 완전히 엎어지지 않았기에 반 이상 남아있어 그대로 벌컥벌컥 원샷으로 소주를 마셔버렸어요. 제가 술도 어디 가서 빠지진 않거든요. 그러자 그런 제 모습에 아주버님은 당황한 눈치였고 저는 소주를 다 마신 뒤 그대로 아주버님 멱살을 잡았는데 재수씨, 왜 그러세요? 말로 해요, 말로. 라며 아주버님이 아까와는 다르게 아주 공손하게 존대를 하더군요. 왜? 아까처럼 씨부려 보지? 내가 얌전히 있으니까 만만해 보였나 봐. 그치?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 알아요, 누나신 거. 그래, 아는데 왜 그랬을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하고 살아야지. 나이가 몇 개야. 하준이 문제도 그래. 애를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네 새끼 저렇게 두고 너는 놀고 싶니? 머리에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욕구가 모든 걸 지배하냐? 요즘은 반려동물도 지능이 높아서 교육이 가능한데 너는 그 수준도 안 되나 봐. 저기 자꾸 이러시면 왜? 니네 엄마 부르게? 불러. 어차피 나도 술 마셔서 내일이면 오늘 일 기억 못할 거거든. 아니, 뭘 얼마나 드셨다고. 양이 중요해? 아니죠. 근데 누나 이것 좀 놓고 말씀하세요. 싫어. 네가 좋은 말로 하면 안 들어 처먹잖아.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 너 인생 곧다구로 살지 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한테 빌붙어서 애까지 보게 하냐? 정신 차리라고. 속도 위반할 때는 니네 엄마 허락 안 받았잖아. 그걸 누가 허락받고. 그치, 허락 안 받았지? 그럼 책임도 네가 져. 지금부터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지는 건지 친절하게 알려준다. 최대한 빨리 네 월급에서 시터 임원인 구해. 그리고 너는 용돈 받아 쓰고 나머지는 니네 엄마한테 갖다 줘라. 아니, 왜 시터 이모를 제 돈으로 구해요? 아쉬운 사람이 구하는 거지.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네가 애 아빠 아니야? 아, 지금 네가 거길 덜 맞았구나. 오늘 아주 생식기능 상실해 볼래? 너 어차피 필요 없잖아. 딱 돼. 이번에는 진짜 별보게 만들어줄게. 아니요.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만큼은 똑똑히 들어.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한다는 소리 내 귀에 들리잖아? 그날이 너 고자 되는 날이야. 어차피 네 아들은 하준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어차피 너는 책임도 못 지는 찌질한 인간이잖아. 여자들은 그런 네가 도대체 왜 좋다니? 너 아랫돈이 간수나 잘해. 언제 쓸모 없어질지 모르니까. 지가 무슨 병강세야 뭐야? 저는 아주버님께 인생도 아랫도리도 똑바로 하라고 주요 부위를 향해 또다시 발을 들어 올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격하진 않았고 겁만 살짝 줬는데요. 얼마나 쫄았는지 아주버님은 무슨 오리궁뎅이 마냥 엉덩이를 뒤로 쭉 빼며 온몸을 움츠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웃기던지 사진이나 하나 찍어두고 싶었는데 뭐 보고 싶은 몰골이라고 저걸 간직하나 싶어 그대로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저는 유유히 걸어서 큰 길에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집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다음날 아주버님이 시어머니에게 일러 바쳐서 또 시끄럽게 만들면 또다시 찾아갈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겁을 제대로 집어먹었는지 시어머니에게 따로 연락은 없었고 꽤 오랫동안 조용했는데 너무 조용하니까 살짝 이상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먼저 연락해서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생각하며 제 원래대로의 일상을 살았는데요. 남편한테도 그날의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 근처에 친구가 와서 간단히 소주를 마시고 들어왔다고만 했는데 저희 남편은 제 말이면 그런 줄 아는 사람이라 그걸로 끝이었죠. 그렇게 보름이 훌쩍 지났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저에게 밥을 사겠다며 먹고 싶은 음식이나 가고 싶은 가게를 알아놓으라고 하시더군요. 목소리가 꽤나 신이 나 계셨는데 저는 반대로 시어머니가 신나 하시니 겁이 덜컥 났죠. 그래서 이번에도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시조카는 없이 혼자 오셨더군요. 어찌나 꾸미고 오셨는지 딱 보니 미용실도 다녀오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가 제가 바로 여쭤봤죠. 좋은 일? 있지. 그리고 너한테 고마워서. 저한테요? 뭘요? 너 우리 상우한테 뭐라고 했니? 애가 아주 사람이 180도 달라졌어. 술도 끊고 갑자기 나한테 베이비시터를 구하라고 하더라? 아, 그래요? 그래서 네가 무슨 바람이 들어서 그러냐고 했더니 글쎄 네가 조언을 했다며? 애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엄마가 무슨 죄가 있어서 고생을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부터 월급 통장 관리도 나한테 하라고 하는데 지는 용돈 받겠대? 세상에나 내가 살다 이런 날을 다 맞이한다. 40년 가까이 내 아들이 그런 적이 없었어. 잘 됐네요. 이젠 정말 정신을 차렸나 봐요. 그래, 다 네 덕이야. 하긴 내가 억지 부린 거 인정해. 근데 어쩌겠어. 아들들은 전부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나만 죽어나게 생겼고 네 시아버지는 책임 못 질 것 같으면 애 엄마한테 주고 오라고 하는데 애가 무슨 물건이니? 그리고 잘 키울 애였으면 내가 이러지도 않았다. 그건 그래요. 저도 사실 연락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버님이랑 도찐 개찐. 죄송해요. 그냥 마음의 소리가 나와버려서. 이제부터는 마음껏 해라. 도찐 개찐 맞지? 네가 나이가 많아서 싫었는데 이럴 때는 참 의지가 되는 것 같아. 아주 재수씨 무서워서 군대에서도 못 차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산다? 그럴 이유가 있다니?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아, 이유요? 아주 중요한 이유죠. 근데 이건 아주버님 프라이버시라서. 그래? 또 그런 거야? 그럼 됐다. 사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지금 해방됐다는 게 중요하지. 오늘 마음껏 먹어라. 내가 쏘는 거니까. 근데 아주버님 돈을 이렇게 막 쏘시면 제가 좀 그런데. 뭐가 그래? 그냥 먹어. 그리고 이거 받아라. 저는 시어머니가 주는 수상한 봉투를 더듬더듬 손을 뻗어 받았어요. 그리고 그 봉투에는 1,0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있었는데요. 저는 보고 너무 깜짝 놀라서 토끼눈이 되어버렸죠. 어머니. 네가 전에 그랬잖아. 나더러 해준 거 하나도 없지 않냐고. 사실 나도 그 말 듣는데 좀 미안하긴 했다. 그래도 그렇지 저는 이 돈 못 받아요. 받아.
그때 못해준 돈의 일부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은 여윳돈 그것밖에 없어서 1,000만 원 넣었는데 나 좀 있으면 갯돈 타거든? 그것 하면 또 줄게. 아니에요. 왜 갑자기? 나도 나이 먹어서 너한테 유세 좀 떨려고 한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고 잘해줄게. 네 시아버지가 그러더라. 장손이 귀한 만큼 며느리도 귀한 거라고. 못 살겠다고 애도 버리고 나가는 며느리도 있는데 너는 5년이나 아이 가져보겠다고 그 노력을 하고 내가 괴롭히는데도 이렇게 우리 옆에 있잖아.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양심에 많이 찔렸어. 그 말이 다 맞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오늘 맛있게 먹고 우리 그동안 쌓였던 거 조금씩 풀자. 그러니까 나 너무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네 덕을 보게 될 줄이야. 역시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나 봐. 시어머니는 이번 일로 느끼신 게 많다며 갑자기 천사표 시어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1,000만 원이 끝이 아니니 앞으로 더 기대하라고 하셨고 저는 됐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아주버님이 시어머니를 상당수 많이 닮은 것 같았는데 사실 콩 심은 데 콩 나고 그러는 게 자연의 법칙이긴 하죠. 그래서 그날 저는 양심껏 소고기 조금만 먹었는데 그 맛이 참 달고 고소했어요. 한우였거든요. 그리고 그 일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 조금씩 친해지며 고부 사이를 좁혀가고 있는데요. 가끔 둘이 여행도 가고 쇼핑도 하고 그 집 남자들 뒷담화하면서 날로 날로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이 조금이라도 예전으로 돌아갈 것 같으면 저에게 바로 이르시기로 했죠. 그래도 지금까지는 제가 무섭긴 한지 정신이 바짝 들어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요. 아직 뭐 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현재까진 아주버님도 사랑구실을 제법 파며 지내는 중입니다. 저는 언제라도 아주버님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낌새를 보이면 또다시 달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즘 운동도 다시 시작했죠. 저희 남편이 평소에도 저더러 운동 좀 하라고 했는데 제가 진짜로 운동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좋아 죽는 거 있죠. 자기 형 잡으려고 단련하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고 보면 저희 남편도 참 순진한데 아무튼 아주버님 문제로 시끄러웠던 집이 다시 잠잠해져서 요즘은 집안도 남편 속도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걸 느낄 때마다 세상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아주버님을 따로 만나 손을 좀 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체력도 크고 키도 180이 넘어서 상대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이성의 끈이 떨어졌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고 사실 피지컬만 그럴 뿐 속에는 쫄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걸 안 이상 저는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집안의 평화는 제가 지키려고요. 물론 남편한테는 언제까지나 비밀로 할 작정인데 저는 호호 할머니가 되어서도 남편한테만큼은 보호받는 연약한 여자이고 싶거든요. 제가 좀 주책인가요? 주책이어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사람마다 다 사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남편과 더 잘 살기 위해 많이 노력할 생각인데요. 남편이 항상 제 편이 되어줬던 것처럼 저도 늘 남편 편이 되어주려 합니다. 세상에서 진짜 내 편 하나만 있어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비록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는 없지만 저희 부부끼리 항상 챙겨주고 지켜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때때로는 작은엄마 작은아빠로서 시조카에게 사랑도 많이 주며 못 이룬 부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데 제가 시어머니랑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시조카에 대한 제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시조카를 싫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해야 하기에 조금 강수를 많이 둔 부분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덕에 평생 동안 정신 못 차리고 살던 한 인간을 새 삶을 살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인간이 또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늘 예의주시할 생각인데요. 이렇게 새 사람 만들어 놨으니 아주버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미운하고 우나 저희 시조카의 아빠이고 저희 가족이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생각보다 덜 자란 어른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그 어른들도 하루빨리 정신 차리고 자기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50번째 생일을 지낸 5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50대면 아직도 청춘이라고 하던데 그래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게 되더군요. 저는 참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 연배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마는 저도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낼 만큼의 굴곡진 인생을 살기는 했답니다. 특히나 저는 남편 복이 참 없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라 이렇게 글도 쓸 수 있는 거지만 예전에 저는 하루하루 독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박복한 여자였죠. 저는 원래 처녀 때는 한 작은 사무실의 격리 아가씨였어요. 평범한 집안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에 성공했던 것이었죠. 그 작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던 대리가 바로 제 남편이었답니다. 제가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요. 자꾸 제 주변을 맴돌더니 어느 날 저에게 고백을 해오더군요. 여자 학교만 다녔던 저는 남자가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것도 처음이었고 당시 남편은 살이 찌기 전이라 외모도 준수했기에 저는 고백에 승낙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과 함께 저는 곧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시기에 일을 관두게 되었어요. 고작 20대 초반의 나이에 소위 요즘 말로 경단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남편은 아이가 막 기어다닐 때쯤부터 집안이 점점 소홀해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기를 키우느라 분유값도 많이 들고 기저귀 값도 많이 들면서부터였을 거예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저를 묘하게 무시하기도 했죠.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요. 애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놀고 먹을 수가 있나요? 밤에 눈도 제대로 못 붙이고 지낼 수밖에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저는 남편이 우리를 버릴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는데요. 아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한창 이쁜 짓을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자꾸만 독한 향수 냄새를 옷에 묻혀왔습니다. 저는 마음 한켠이 무너지면서도 설마 하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일적으로 술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든지 아니면 같이 일하는 사람 중 독한 향수를 쓰는 사람이 생겼다든지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또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회사 선배가 부른다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저도 그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회사 선배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눈이 뒤집히고 말았죠.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 몸에서 어떻게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멀리 모텔로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망설임 없이 곧장 그 모텔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텔 방문들을 다 두드리며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고상철, 어딨어? 나와! 당장 나오라고! 드디어 한 방문에서 남편이 나오고 남편의 옆에는 홀랑 다 벗고 속옷만 입고 있는 상간녀가 있더군요. 저는 그 꼴을 보자마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상간녀의 머리를 잡고 방 안에서 끄집어냈습니다. 이 불려시 같은 년이 어디서 남의 남편한테 꼬리를 쳐. 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안 와! 안 나? 저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그 여자의 머리카락을 죄다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손을 그 상간녀에게서 떼어내오면서 저를 밀쳐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자기 괜찮아?
하며 그 여자의 편을 드는 것이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상간녀의 편을 들 수가 있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남편은 곧 저에게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이더군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상스럽게. 당신 지금 누 편을 드는 거야? 미쳤어? 너야말로 미쳤어? 네 꼴을 봐. 어딜 봐서 여자 같은지. 그렇게 우악스러운 손으로 이 이쁜 머리카락을 다 뜯어놓으려고 하는데 당연히 떼어 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뭐? 지금 그게 네 아들 키우면서 네 뒷바라지 하는 나한테 할 소리야? 걔가 내 아들이기만 해? 네 아들이기도 하잖아. 나한테 모든 책임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 마. 뭐? 책임? 지금 우리 아들을 무슨 짐짝 취급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애 아빠니? 아, 진짜 징글징글해. 아주 너만 보면. 그리고 이 집구석만 보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알아?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면서 상간녀의 머리채를 그리고 남편의 머리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저희가 어찌나 소란스럽던지 다른 방에 묵던 투숙객들도 너도 나도 나와 저희를 구경하더군요. 저는 특히 상간녀를 1층까지 끌고 나가서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이 여자가 남의 남편이랑 바람핀 여자다. 젊은 년이 나이 많은 남자한테 여우짓하려고 모텔에 기어들어왔다.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여자를 알아보고 또 저를 알아보고 같이 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하고 나니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서러운 울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저는 엉엉 울며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이 소식은 곧바로 전해졌고 그날 저녁 곧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이놈아, 이게 지혜비 닮아서 벌써부터 계집질을 하고 댕겨. 네 아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어? 아 진짜. 엄마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제가 내 아들이기만 해? 나 혼자 낳았냐고. 나는 매달 월급 가져다 주는 걸로 내 할 일을 다 하고 있는데 밖에서 돈 벌면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자유 아니야? 뭐? 이런 천하의 못된 자식을 봤나? 지금 그게 네 애미 앞에서 아니 네 부인 앞에서 할 말이야? 누가 내 부인이야. 저 여자 이제 내 부인 아니야. 뭐? 이혼할 거라고. 야, 나랑 이혼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혼이라는 건 어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하는 건 줄 알았지. 제 인생에 벌어질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기함을 하시며 남편을 뜯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연세가 많이 드신 어머니께서 성인 남자인 남편의 완고한 뜻을 꺾기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게 저는 잘못한 거 하나 없이 그대로 길바닥에 내쳐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신을 똑 닮은 아들을 보고서도 키우기 귀찮다며 저에게 떠넘기고는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혼의 충격에 잠길 틈도 없이 상간녀에게 고소까지 당하고 말았답니다. 명예훼손으로요. 정말 기가 차는 일이었죠. 아니 도대체 훼손될 명예도 없는 더러운 상간녀 주제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쥐꼬리만한 위자료만 받고 이제 막 5살이 된 어린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버려진 상태에서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급한 대로 상간녀에게 이혼 위자료를 배상을 하고 시어머니가 몰래 와서 건네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겨우 단칸방 하나를 얻었죠. 원래 지내던 동네에서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오신 시어머니는 연신 제게 내 수중에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 아가. 자식 농사 제대로 못 지은 내 잘못이야. 미안하다 하며 사과를 하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했을 때 저도 상간자 소송으로 맞붙을 수 있었다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가난하고 힘이 없었던 제가 그걸 알았다 한들 소송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이미 지난 일의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당장 아이와 함께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려면 일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단칸방 근처에 있는 미용실에 일을 구하게 되었어요. 예전처럼 사무직으로 취직을 하기에는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고 그동안 애 키우고 살림만 하느라
일도 대부분 까먹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일하게 된 곳은 나이가 지긋하신 사장님이 혼자 일하고 있는 미용실이었어요. 거기에서 미용 일을 배우며 독한 약에 손이 닦아지고 뜨거운 고데기에 여기저기 화상을 입는 등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힘들고 바쁜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몇 년 동안 배워가며 겨우겨우 아들을 키우고 살고 있었는데요. 저의 아들은 자라면서 제 속을 한 번도 썩히지 않는 그저 착하기만 한 아이였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 그리고 상간녀의 그 험한 꼴을 애가 다 보고 듣고 자라서인지 너무 일찍 철이 든 탓이었나 봅니다. 부족한 형편에 한 번 정도는 투정을 부릴 만도 한데 그 어린 나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싹싹하게 자라주었죠. 난 괜찮아 엄마. 미용실 사장님이 주시는 김치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서 밥을 2공기나 먹었다니까? 괜찮아 엄마. 어차피 학원 다니고 문제집 사서 푸는 애들보다 내가 더 공부 잘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엄마. 괜히 신경 쓰지 마. 옷 많아봤자 고르기만 불편하지. 교복 입는데 뭐하러 옷이 필요해? 난 괜찮아. 그런 아들의 심성이 고맙기도 하면서 더 해주지 못하는 게 한없이 서럽기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악착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사장님도 그런 저희 모자를 예쁘게 봐주셔서 제 아들을 볼 때마다 자꾸 용돈을 쥐어주시거나 반찬거리를 싸주시려고 하셨어요. 저에게는 친정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 바로 저희 사장님이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퇴근하려는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굉장히 결연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니 대뜸 제게 미용실을 넘겨주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순간 잘못 듣고는 네? 명실이요? 라고 되물었다가 후통을 맞았죠. 가시나? 기가 먹었나? 미용실, 여기 가게 너 가지라고. 그제야 저는 처음엔 어안이 벙벙했다가 펄쩍 뛰며 손소리를 쳤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저희 미용실 이름이 조영미 미용실인데 사장님이 안 계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제가 이 미용실을 어떻게 운영하란 말씀이세요? 여기 동네 아주머니들은 전부 저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사장님 보고 오시는 거예요. 이름이야 바꾸면 되지. 사장 바뀌어도 어차피 오는 사람들은 와. 동네 아줌씨들 너 챙겨준다고 맨날 귤이며 사가며 들고 오는 거 몰라? 나 혼자 있을 때는 들고 오지도 않았어. 나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 죽을 때까지 일만 하라는 말이야? 잔말 말고 아직 쌩쌩한 자네가 물려받아. 나는 이제 여기 새만 받고 살 테니까 자네는 나이도 어리고 일머리가 있어서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래도 저는 아직. 언제까지 아직이야? 자네가 동네 미용실 직원으로 있으면서 언제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정신 차려. 아들 제대로 키우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고. 이 가게 물려받고 틈나는 대로 연습하고 공부하고 해. 그래야 여기 월세 안 밀리고 낼 거 아니야. 자네가 내 노후를 책임지란 말이야. 알겠어? 항상 티 안 나게 저를 챙겨주시던 사장님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게를 통째로 저에게 주실 줄은 몰랐죠. 저는 한사코 아니라고 했지만 사장님이 워낙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결국 저는 가게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젊을 적에 남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 저에게 더 잘해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차마 사장님의 이름이 담긴 가게명을 바꿀 수가 없어서 사장님의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여러 번 신신당부하신 대로 틈틈이 미용 공부를 하며 관련 자격증도 하나씩 마련하기 시작했죠. 사장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매일같이 저희 미용실에 오셔서 말 그대로 놀다가만 가셨고 그렇게 제가 외로움을 타지 않게 곁에 계셔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미용실 건물을 전부 물려주시고는 세상을 떠나셨죠. 그렇게 물려받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아들을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을 때쯤 저희 지역이 전부 재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저희 건물도 엄청난 돈을 받고 팔리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은 갑자기 큰 돈이 생기자 외제차를 타고 비싼 집을 사며 신이 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저희 미용실을 더욱 고급지게 꾸몄답니다.
새 건물에 고급진 미용실이 생기자 새로 입주해온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사장님의 당부대로 여러 자격증을 따며 끊임없이 공부를 해온 저는 당당하게 새로운 손님들을 받았고 결과는 엄청난 성공이었어요. 특히나 젊은 고객분들에게 가성비 좋은 미용실이라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는 좋은 후기들이 점점 쌓이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 뒤 저는 4, 5점까지 지점을 낸 대형 미용실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답니다. 그때부터는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직원 관리와 매장 관리에 힘을 쓰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본점에 들러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 어떤 여자 손님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습관적으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들어온 손님을 보는데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상간녀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죠. 막내 직원이 쪼르르 달려가 고객 맞이를 하는데 저는 심장이 쿵쾅거려서 숨도 잘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그동안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잊고 있었던 그 상간녀를 향한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어제 일처럼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더군요. 그런데 상간녀는 들어오면서 카운터에 있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음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제가 가위를 잡겠다 이야기하고는 거울 앞에 앉은 상간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에 무슨 짓들을 해놓은 건지 뭔가 기괴하게 부자연스러워졌더군요. 저는 모르는 척 말을 걸었어요. 네, 고객님, 머리 어떤 거 하시러 오셨을까요? 그냥 살짝 다듬고 스타일링만 하려고요. 굵은 웨이브 스타일링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샴푸 없이 바로 하셔도 되겠어요. 늦은 시간에 중요한 자리라도 있으세요? 네, 애인 만나러 가요. 어머,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 이번 남자는 넘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오늘 아주 제대로 넘어뜨리려고요. 하여간 남자들이란 결국 넘어올 거면서 왜 그렇게 있는 척들을 해대는지 원. 지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나 본데 임신을 해도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와이프가 한 건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는지 촌스러워서 넘어오는 것만 보고 헤어지려고요. 나는 남자가 넘어올랑 말랑하는 게 재미있는 거지 넘어오고 나면 재미가 없더라고. 혼자인 남자도 영 재미가 없고 남자를 하도 많이 만나서 그런가 웬만하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상간녀는 엄청난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나 그렇게 천박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들고 있던 고데기로 머리를 홀랑 태워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예전처럼 감정만 아세요 욱했다가 피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과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는, 아니 오히려 더 악독해진 상간녀의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나오는 꼴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상간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의 남편에게 걸려온 전화도 받았어요. 여보, 나 지금 친정 이미 출발했어. 지금 퇴근했어? 얼굴 보고 나오려고 했는데 아쉽다. 저녁 해놨으니까 먹고 내일 봐요. 여기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 알았어요. 친정에 왔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전화를 끊은 상간녀는 스타일링이 끝난 머리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그 뒤를 부탁하고는 불이 나게 주차장으로 가 차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앞에서 상간녀가 나오기만을 기다렸죠. 5분쯤 뒤에 상간녀가 나와 택시를 타더군요. 저는 그 택시 뒤를 밟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택시는 한 모텔에 도착했고 상간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을 핸드폰 사진으로 찍었는데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럴 게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다음 날 흥신소에 찾아갔어요. 전날 상간녀가 저의 미용실에 회원 등록을 하며 남겨놓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들고요. 상간녀와 그의 외도남에 관한 조사까지 부탁을 하고 연락을 기다렸는데요. 보름쯤 지났을까요? 기다렸던 연락이 와 자료들을 받아보게 되었어요. 돈이 좋기는 좋더군요. 저는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기만 했는데 상간녀의 이름, 나이, 주소, 하는 일 등 모든 정보가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상간녀와 함께 더러운 짓을 벌인 상대 외도남의 정보도 마찬가지로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두 년놈들이 그동안 언제 만나서 모텔에 기어들어갔는지 사진까지 전부 찍혀 있었죠. 그 정보를 손에 넣기 전까지 보름 동안 저는 사실 일을 하는 중에도 온통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었답니다. 이 년놈들을, 특히 이 상간녀를 어떻게 골려주지 궁리만 했었어요. 하지만 막상 모든 증거들이 손에 들어오자 상간녀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고 제 마음에 계속 걸리더군요. 지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고 그러나 본데 라는 그 말이요. 그 옛날 저는 아들을 키우던 몸으로 전 남편과 상간녀를 응징했는데 외도남의 아내는 임신을 한 몸이라 훨씬 힘들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보아하니 저처럼 임신과 동시에 일을 관둔 경단녀이셨는데요. 그래서인지 얼굴도 모르는 분이지만 저희 옛날 모습이 겹쳐져 자꾸만 아른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모든 사진들과 꽤 큰 금액의 현금을 들고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외도남의 아내분을 찾아갔답니다. 아침 일찍 외도남의 주소지로 찾아가 그 더러운 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 아내의 배웅을 받고 출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죠. 외도남의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뒷모습을 지켜보던 아내분은 푸른 배를 감싸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요. 제가 후다닥 차에서 내려 그 아내분께 말을 걸었어요. 저기 혹시 박승태 씨 아내분 되시나요? 왜요? 왜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쪽은 누구세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분 일로 제가 괜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요. 여기 명함 받으세요. 근처에 있는 미용실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요 앞 카페에서 잠시만 얘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요. 아내분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더니 제 명함을 보고 또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자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고민을 하더라고요. 요즘 세상의 험에 경계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외도남과 그 상간녀 사진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임산부시라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이것 먼저 봐주시겠어요?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이 드셨다면 카페로 자리를 옮기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당신 진짜 누군데 이런 사진들을. 여기 이 여자 보이시죠? 저도 예전에 이 여자한테 남편을 빼앗겨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쪽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과거는 다 잊고 미용실 운영에 힘쓰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이 여자를 마주치게 되었어요. 20년 만에요. 근데 자기가 유부남과 외도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밖에 떠벌리고 다니더군요.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께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초면이지만 찾아뵙게 되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아니까요. 저는 급한 마음에 두서없이 제 진심을 전하며 혹시라도 임산부인 아내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까 잔뜩 긴장한 상태였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119를 부르려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이지 생각도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그 아내분에게서요. 그쪽 말대로 초면인 제가 이 모든 사진들을 어떻게 믿죠? 막말로 이거 다 합성 아니에요? 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하는 아내분의 모습에 저는 벙찌고 말았는데요. 괜히 저희 가족한테 분란을 일으키려고 접근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모텔 근처를 지나가다가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들은 다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뒷조사하신 거예요? 이런 거 다 불법인 거 아시죠? 이 사람들도 엄연히 초상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불법을 저질러 가면서까지 저희 가족을 망가뜨리려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예요. 제가 뭐타로 잘 번창하고 있는 일을 놔두고 이런 일에 매진하겠어요. 아내분이 가정에 얼마나 진심이신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무턱대고 부정하신다고 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뒷조사에서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직접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렸어요. 저는 100% 선의를 가지고 저희 옛날 모습이 생각나 내용을 이야기해 준 것인데 도리어 죄인 취급을 받게 되니 당혹스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죠.
아내분이 이렇게까지 가족에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인 줄은 상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그 순간에는 이번에도 내가 섣부르게 나선 것일까? 하는 불안감도 엄습해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분은 여전히 기분 나빠 보였지만 저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에게 뿌릴 소금이라도 가져오려고 그러나 싶어 보고 있는데 잠시 후 아내분은 외투를 걸치고 본인의 차키를 들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절 향해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따라와요. 그쪽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고요. 저는 괜히 일면식도 없는 외도남 앞으로 끌려가 이 부부에게 험한 꼴을 당할까봐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때는 그 아내분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도 되지 않았기에 무섭기도 했고요. 아니요. 저도 지금은 출근을 해야 해서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제 말씀 못 믿으시겠으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왜요? 막상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니까 겁이 나시나요? 그럼 스스로 거짓말 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마치 저를 사기꾼 취급하는 듯한 그 말에 저도 오기가 생기더군요. 아니요, 일정은 조정할게요. 가시죠. 그리고 아내분이 운전하는 차에 탔는데 꽤나 긴 거리를 운전하는 겁니다. 아내분은 한 30분 정도를 운전해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회사들이 질비해 있는 빌딩 숲으로 들어가더니 한 건물 안에 주차를 하더군요. 외도남이 이렇게까지 좋은 회사에 다닌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싶어 의아해하던 찰나 아내분은 저를 데리고 그 건물의 아주 높은 층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저는 긴장하며 그 뒤를 따라갔는데 저희가 도착한 곳은 어느 한 이사실이었습니다. 딱 봐도 회사 임원분의 개인 사무실 공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내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오빠 하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니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고급진 책상과 책장 등이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있던 남자는 딱 봐도 높은 분인 것 같았는데요. 평일 낮 시간에 찾아온 아내분을 보자마자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너 뭐야? 네가 왜 여기를 와? 옆에 계신 분은 누구야? 뒤이어 아내분이 제 소개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기어마다 놀랐어요. 왜 이분이 가족 이야기를 하며 저를 의심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죠. 상간녀와 외도남은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관계였던 겁니다. 이분은 예전에 올케 언니한테 남편을 빼앗긴 적이 있는 돌싱이신데 얼마 전에 우연히 올케 언니를 만나서 뒷투사를 해봤더니 올케 언니랑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고 있더래. 진짜 어이없지. 이거 봐. 이게 믿겨져? 두 사람이 가족일 줄은 상상도 못했던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상간녀. 그 정신 나간 여자는 남의 남자를 뺏는 게 그저 재미를 위해서라더니 웬만한 관계로는 자극이 안 되었는지 손대지 말아야 할 상대에게도 손을 댄 모양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의 일을 상상하지 못했던 저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게 쉽사리 믿어지지도 않았죠. 사람이 쾌락을 쫓으면 결국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버리는구나 싶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상간녀의 남편은 저를 한번 날카롭게 보더니 아내분이 아니 자신의 여동생이 건넨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엄청난 욕을 하면서요. 프린스? 그 프린스? 이 미친 옆에 내가 프린스 상호가 카페라더니 모텔이었어? 어천지. 얼마 전부터 뻔질나게 똑같은 카페만 들락거린다 했다니만 아주 나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해? 야 이 멍청아. 너는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일단 가서 이 년놈들을 족치고 있었어야지. 오늘 만난 자잖아. 화수목 점심시간. 당장 나와. 이것들 현장을 덮쳐야지. 현장을 덮쳐서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놔야지. 아주. 뭐해? 안 나오고. 그쪽도 따라 나와요. 아내분은 그제야 얼굴이 굽고 사색이 되었어요. 상간의 남편분은 저희를 끌고 당정해 그 두 사람이 항상 만나는 프린스 모텔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임산부이신 아내분이 너무 많이 울기도 하고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상간녀 남편분은 이미 눈이 뒤집힐 대로 뒤집힌 것 같았죠. 눈 깜짝할 사이에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상간녀 남편은 저희 두 사람을 차에 두고 뛰쳐나가더군요. 저는 괜히 제가 나섰다가 예전처럼 상간녀나 외도남한테
명예훼손 어쩌고 하며 꼬투리가 잡힐까봐 차 안에서 나가지 않았고, 옆에 있는 아내분도 몸이 무거워서인지 진실을 확인하기가 겁이 나서인지 선뜻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말없이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몇 분 뒤, 저는 아주 오래전 제가 그랬듯 그 년놈의 머리채를 끌고 나오는 상가녀 남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와 올 것이 오는구나 싶기는 했어요. 꼴 사납게 속옷바람으로 질질 끌려 나오며 형님 잠시만요 오해십니다 하는 외도남과 여보 잠깐만 내가 다 설명할게 하는 상간녀를 보니 저는 그동안 20년 묵은 채증이 싹 가시는 것 같았죠. 그 옛날에 저보다도 힘이 세셨기에 말 그대로 두 사람을 반 죽음 상태가 되도록 혼쭐을 내주고 있었어요. 이 짐승만도 못한 년놈들, 니들이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래. 특히 너, 지금 네 와이프가 출산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늙은 여자랑 놀아날 마음이 생기더냐?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넌 지금 당장 회사에서도 잘린 줄 알아. 야, 인연 이거 어딜 도망가? 너도 앞으로 인생 다 끝난 줄 알아. 여자가 나이 처먹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내가 너희 연놈들 평생 대한민국에서 밥 보뿌려 먹고 살게 해줄 거야. 알겠어? 상간녀와 외도남이 너무 많이 맞자 호텔 측에서 경찰을 부른 모양이었어요. 경찰차가 오더니 경찰들이 그 세 사람을 전부 데려가더군요. 차 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목격했던 아내분은 저에게 운전을 부탁하며 경찰차를 따라가 달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대로 운전대를 잡고 파출소까지 그분을 데려다 드렸습니다. 아내분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자 여보 하는 외도남의 목소리와 이 미친놈이 누구 보고 여보야 하면서 임신한 몸으로 아내분이 외도남을 패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사하던 경찰들도 멈추세요 하고 말로만 외치며 일부러 천천히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직업상 말리긴 말려야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맞으라는 듯 천천히 말리더군요. 두 년놈들의 얼굴을 보아하니 머리는 산발에 상간녀는 코피까지 흘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기까지만 문 밖에서 확인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다시 제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죠. 혹시나 그 이후에 제가 소환되진 않을까 신경이 쓰였지만 그 뒤로 한 달이 넘도록 저에게 오는 연락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이 다 마무리가 되었나 보다 싶었는데요. 약 반년 정도가 지난 후에 외도남의 아내분이 저희 미용실을 찾아주셨어요. 머리를 짧은 단발로 다듬고 싶으시다면서요. 저는 또다시 오랜만에 제가 직접 가위를 잡게 되었죠. 정성스럽게 머리를 해드리는데 아내분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건네셨어요. 그때는 감사하고 죄송했어요. 그간 정신이 없어서 한번 찾아뵌다는 게 좀 늦어버렸네요. 아니에요. 출산도 하시고 몸도 아직 힘드실 텐데 조금 더 몸조리하고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아기가 생기니까 머리가 긴 게 영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안 그래도 싹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오늘은 잠깐 엄마한테 애 맡기고 나온 거예요. 이제 좀 저희 가족들도 안정을 찾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얼떨결에 그때 건네주신 돈도 그대로 오빠 차에 놓고 가셨더라고요. 그것도 좀 전에 카운터에 돌려드렸어요. 직접 드리면 왠지 안 받으실 것 같아서. 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내분은 상간녀와 외도남 모두 이혼을 당했고 남매가 합심해서 상간자 소송까지 전부 걸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상간녀의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녔던 외도남은 회사에서 잘리고 수억 대의 위자료까지 감당해야 했으며 상간녀 또한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를 내야만 했어요. 특히 외도남은 앞으로도 20년 동안 매달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엄청난 빚쟁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최근에는 두 사람 모두 낡은 지하 단칸방에서 겨우 지내며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더군요. 한순간에 쾌락에 넘어간 대가로 두 사람은 남은 평생 동안 불행하게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평안했어요. 전처럼 고소하다는 생각,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응당 받아야 할 벌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치라는 게 자신이 저지르면서 살았던 악행은 결국 스스로에게 돌아가기 마련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그들의 말로에 관심을 끄고 제 일만 열심히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하게 베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 이야기들도 벌써 4년 전 이야기니 세월이 참 빠른 것 같네요. 이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놓아도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을 정도로 덤덤해졌죠. 그치만 제가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게 된 계기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얼마 전 아들 내외와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 때문이었죠. 저희는 서울역에서 열차를 타고 부산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오전 시간에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 서울역 앞에서 간단하게 마실 것을 사러 편의점에 들렀다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신문지를 덮고 누워있던 한 노숙자가 갑자기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한적한 시간이라 사람도 별로 없는데 심한 기침을 계속해서 하니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군요. 몇 년 동안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며 살고 있는 저는 그분이 신경 쓰여서 마시려던 물을 그냥 그분에게 드려야겠다 싶어 다가갔어요. 물이야 언제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요. 저기요, 여기 이 물 마시세요. 새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문지 밑에서 얼굴을 쏙 빼들고 물을 받아드는 노숙자의 얼굴을 보는데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길게 자란 머리카락과 수염이 지저분하게 얼굴을 뒤덮고 있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 얼굴을 잊나요? 한때 집에서 같이 살던 그 얼굴을요. 그 노숙자는 틀림없이 제 전남편이었어요. 노숙자가 된 전남편은 기침 때문에 물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힘겹게 한 모금씩 마시더군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얼어붙은 채로 전남편을 멍하니 지켜보던 저는 며느리가 건 전화에 화들짝 놀라 도망치듯 서울역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들 내외도 곧이어 도착을 했고 얼굴이 이상하게 상기되어 있는 저를 보고 걱정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 왜 그래?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저를 걱정하는 아이들에게 저는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며 방금 일어난 일을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고 며느리는 너무 놀라 입을 막더군요. 하지만 저희 가정사를 잘 아는 며느리는 말을 아끼며 저희 둘의 눈치로만 봤어요. 아들은 냉정한 얼굴로 아, 그랬구나. 별거 아니네. 가자. 하며 열차를 타러 가자고 했고요. 그런 아들의 덤덤한 말에 제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지더군요. 어떤 이유로 그런 신세가 되었는지 저를 버리고 상간녀에게 가더니 그대로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것인지 그리고 다니던 회사는 어쩌고 저러고 있는지 짧은 순간에 들던 수만 가지 의문들도 전부 눅놓듯 사라졌죠. 이미 수십 년 전에 저와 연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저 4년 전 그 불려시 같은 상간녀의 최후를 봤을 때와 똑같은 생각만이 들더군요. 세상에 이치라는 게 결국 자신이 벌인 악행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마련이구나 하고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역을 다시 지나치게 되며 저도 모르게 전 남편이 있던 곳을 슬쩍 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 없었어요. 아마 여기저기 떠돌며 노숙을 하는 모양이었나 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을 신경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들 내외에게는 티 안 내고 지나쳤는데요. 이상하게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하고 여독을 푸는데 지난 세월에 대한 기억들이 전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감정이 요동치는 것도 아닌데 한동안은 저의 옛 기억에 사로잡혀 사색의 시간을 가지다가 이렇게 제 이야기를 쓰게 되었네요.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평소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다른 많은 분들도 각자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부디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 봄 결혼을 준비하다 제 손으로 엎어버린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 서로 알아가는 중이고요. 오랜만에 다시 연애를 하려고 하니 지난 날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기억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제 선택이 현명하다고 생각했기에 이번 기회에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과는 더 신중하게 가급적이면 오래오래 만나보고 싶은데요.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에 불이 붙으면 또 하고 싶은 게 결혼이었던 것 같은데 가끔은 그때 그 결혼을 정말로 했었다면 지금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삼스럽게 파혼하길 너무 잘했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럼 또 씁쓸한 기분이 뒤이어 들더군요. 한때는 너무 사랑했고 말도 안 되는 조건임에도 다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순진했던 저는 이제는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만큼 파혼의 여파는 저를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는데요. 남자 보는 눈이라는 건 처음부터 좋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놈을 만나 사랑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지 제 자신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데 그때는 둘도 없는 영혼의 짝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때는 제 나이가 28살이었는데 그놈을 처음 만났을 때는 25살로 확실히 뭘 잘 모르는 나이긴 했네요. 그리고 저에게 별도 달도 따다 줄 것 같은 그놈에게 빠져 결혼 문턱까지 갔던 저였는데 그나마 정신을 차리고 깔끔하게 유턴을 한 것이 신의 한 수이자 조상님이 머리끄댕이 잡고 저를 빼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참인데 부디 어린 시절 철없고 바보 같은 저의 이야기지만 넓은 이해심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라며 제 파혼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그놈과 만났던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그놈은 친구의 짝사랑이었어요. 생긴 게 반반하고 입담이 좋아서 주변에 여자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 친구가 고백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었는데 얼마나 잘난 남자이길래 멀쩡한 애가 저렇게 망가지나 싶어 제가 한번 보겠다고 해서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듣던 대로 눈에 띄는 외모였는데 저는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있었기에 호감을 느끼진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그놈이 제가 좋다고 졸졸졸 따라다녔거든요. 저는 제 친구 입장이 더 난처해져서 그놈을 질색팔색하며 밀어냈는데 그놈이 아주 끈기 있게 1년을 저를 쫓아다녔어요. 아니 주변에 널린 게 자기 좋다는 여자인데 왜 저러나 이해를 하지 못했던 저는 1년이 지나고 마음이 흔들렸죠. 당시 제가 취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친구와는 그놈이 제가 좋다고 하는 바람에 사이가 멀어졌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친구 때문에 만난 그놈과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 저 좋다는 잘생긴 남자가 싫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1년이나 저를 바라보던 모습에도 꽤 감동을 받았고 그렇게 시작한 연애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놈도 각각 비슷한 시기에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부터는 일하랴 연애하랴 적응하랴 엄청 바빴어요. 특히 그놈이 많이 바빴는데 저는 기획팀이라 회의가 많은 반면 그놈은 영업팀이라 술자리도 많고 외근도 많고 무튼 그렇다 보니 한 달에 4번 보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는 마음이 불씨가 되었는지 저희는 감정이 더 깊어졌고 연애 2년이 넘어갈 즈음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결혼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요. 호칭도 자기야 여보야 이렇게 부르다 보니 결혼이라는 환상만 제 안에서 커졌어요. 그때는 나이니 조건이니를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루빨리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저희 엄마 때만 해도 무일푼으로 숟가락 세트 하나만으로도 결혼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둘 다 그래도 멀쩡한 직장이 있으니 그 정도는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만큼 제가 참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저는 첫 월급부터 착실하게 모았다는 거였어요.
엄마의 조언으로 적금뿐만 아니라 수익 좋은 주식에 소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했고 그게 만기가 되어 종잣돈이 되고 또 열심히 불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직장을 다니고 2년 만에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모으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타이밍도 딱 좋게 그놈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하도 장난처럼 말해서 저는 그게 진심인 줄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놈은 진심이라고 했고 저는 그놈도 저랑 결혼하기 위해 그동안 돈을 모았나 싶어 기쁜 마음으로 그놈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물론 그때 그놈에게 결혼할 돈은 있는 거냐고 확인도 했어요. 뭐야? 우리 자기는 내가 돈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는 줄 알았어? 이거 좀 실망인걸? 미안. 나는 여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봐 그랬지. 여보 차 산 지도 얼마 안 됐고 차는 필수품이잖아. 그리고 올해도 연봉 조금 올랐고 몇 억씩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작게 시작해서 살림 키워가는 재미라는 것도 있는 거잖아. 혹시 자기는 그런 거 싫어? 내가 집이며 이것저것 다 갖춰놓고 시집 오라고 하길 바랬던 거야? 아니, 나도 여보처럼 작게 시작하는 거 좋아. 그럼 됐네. 우리 피차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이 마음으로 결혼하자. 내가 의리의리하게 시금 못 올리지만 평생 행복하게 살게 해줄게. 나 믿지? 그럼 내가 여보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 그렇게 저는 그놈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억은 없어도 몇천 원 있는 줄 알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제가 너무 빨리 결혼을 결정했다며 저를 혼내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빠와 차별하고 무너졌던 마음을 다잡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혼자 남는 게 두려워져라나 싶었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리고 엄마는 엄청 계산적으로 따지며 저를 다그치셨는데요. 니들 둘 다 직장 다닌 지 2년 조금 넘었잖아. 그나마 너는 월급의 80%는 돈 불리는 데 쓰니까 5천을 모았지만 걔는 얼마나 모았는데 너만큼 5천원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 집에서 집이라도 해준대? 엄마도 참 뭘 그렇게 세세하게 따져. 그리고 내가 물어봤어. 돈 있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결혼할 돈이 있어 프로포즈한 거라고 확답도 들었고 나는 엄마처럼 이것저것 정확하게 따지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작게라도 시작해서 크게 키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 엄마가 혼자 있게 돼서 쓸쓸한 거라면 내가 말해서 신혼집 우리 집 근처로 얻으면 되지. 그러면 엄마는 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아들을 하나 얻는 거야. 아들 같은 소리 하네. 엄마는 됐거든. 그리고 내가 언제나 쓸쓸해서 너 시집 보내기 싫다고 했어? 엄마 생각엔 그렇게 시집 가는 게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전에 그 남자친구라는 놈 한 번 봤을 때 별로 인상이 좋지 않았거든. 나 얘 안 맞게 겉멋이 잔뜩 든 게 그런 남자랑 살면 너 피곤해. 너만 열심히 벌고 그놈은 쓰기 바쁘다고. 엄마, 말이 너무 심하잖아. 사람을 왜 그렇게 생각해? 내 남친 그렇게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심하지 않아. 엄마는 그럼 내가 돈에 벌벌 떨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하면 내가 경제권 갖고 지금처럼 돈도 모으고 그러고 살 거야. 저는 사춘기 이후 처음으로 엄마랑 심하게 말다툼을 벌였어요. 그러자 엄마는 한숨을 쉬시며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요. 그땐 참 속상하더군요. 저희 가족은 저랑 엄마, 그리고 동네는 다르지만 할머니가 계셨는데 몇 명 없는 식구 중에 엄마가 저렇게 처음부터 반대를 하니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반대하면 할머니도 반대할 것이 불보듯 빤해서 마음이 더 무거워졌는데요. 다행히 예비시댁의 시부모님은 저를 반겨주셨어요. 자기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었다며 시어머니는 자기도 20살에 결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는 바보처럼 그 말이 위안이 됐어요. 그래도 유일하게 축하와 환영을 받는 거라서 그런지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렇게 상견례 날짜를 의논하고 드디어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 인사를 갔죠. 확실히 그땐 저도 그렇지만 그놈도 긴장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꽃도 사고 저희 엄마 좋아하는 과일도 백화점 물건으로 최상급으로 사들고 나타났는데 걱정했던 것보다 저희 엄마가 식탁 가득 저녁도 차려주시고 남자친구한테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 엄마 집에서 저희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제일 먼저 신혼집부터 물으셨어요. 그래, 아직 둘 다 어린데 그래도 하고 싶다고 하니 너 어쩌겠니? 그럼 신혼집은 어떻게 할 셈이야? 그냥 빙빙 돌리지 않고 얘기할게. 성준이라고 했지? 성준이는 돈 얼마 있니? 아, 저요?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건 1,000만 원 정도고요. 제가 지금 여기저기 묶여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들 다 합치면 6, 7천만 원은 됩니다. 그래, 묶여있다는 게 땅이나 부동산 같은 건가? 설마 주식에 묶여있는 거 아니지? 나도 주식을 좀 하지만 그거 당장 깰 거 아니면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라서. 아, 그렇다면 우선은 갖고 있는 1,000만 원이랑 유나가 갖고 있는 돈 합쳐서 돈에 맞춰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직장 생활한 지 2년 넘었다고 들었는데 그럼 자네는 1,000만 원 가지고 우리 애한테 결혼하자고 했단 소린가? 그 돈으로 뭐가 급해서? 저는 그때 엄마의 말에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설마 그놈이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저한테 결혼하자고 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땐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그 후로 저희 엄마는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집 밖에 나와 남자친구에게 따지듯 물었는데요. 그때 그놈이 그러더군요. 내가 차마 어머니 앞에서는 말을 못했는데 코인을 좀 했어. 다들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안 하면 바보잖아. 그래서 좀 무리해서 했더니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뭐? 그럼 여보는 1,000만 원 갖고 프로포즈 했으면서 나한테 돈 있는 척을 한 거야? 1,000만 원도 큰 돈이야. 그러는 자기는 얼마 모았는데 자기도 비슷한 수준 아니야? 저는 그때 잠깐 멈칫했어요. 흥분했었기 때문에 사실 고지고대로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순간이긴 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똑같이 1,0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놈이 난리칠 게 뻔해 나름 짱구를 굴려 2,000만 원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돈을 숨기게 된 이유는 괜히 제가 5,0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놈이 잘 됐다고 그 돈으로 결혼하자고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2,000만 원 있다고 하자 그놈은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저에게 너나 나나 도찐개찐 아니냐고 서운한 티를 팍팍 냈는데요.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1,000만 원이나 더 많지 않냐고 맞받아 쳤어요. 그러자 그놈은 할 말이 없었는지 입을 꾹 닫더라고요. 지 말대로 1,000만 원도 큰 돈인데 제가 그만큼 더 있다고 하니 여기서 더 말해봤자 자기 자존심만 갉아먹을 게 뻔하니까요. 그놈은 원래 학생 때부터 그런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뭐든 좋은 옷에 좋은 것들만 걸치고 다녔는데 그래서 있는 집 아들이라는 소문도 돌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놈이랑 사귀고 보니 꼭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땐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네요. 어디서 훔쳐 입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없이 대출받아서 비싼 걸 사는 게 아니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물론 하도 궁금해서 근데 여보는 그런 것들 무슨 돈으로 사? 라고 물은 적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놈은 우리 아빠 카드 내 용돈에서 할부만큼 떼고 받아 라고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나중에 보니 이놈은 할부가 아주 생활화되어 있는 놈이었죠. 앞에서 그놈이 차를 샀다고 했잖아요. 물론 차는 필요하면 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 나이에 제네시스를 뽑았다는 거였는데요. 그것도 완전 전체 할부나 다름이 없었더라고요. 문제는 제가 그런 걸 하나도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때도 어느 정도는 할부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할 뿐이었는데 보아하니 이건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런 거더라고요. 시아버님이 돈을 아주 못 버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시아버님부터도 전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츠를 타고 계셨는데 남자친구 말에 의하면 자기 아빠가 접대도 많고 사람 만나는 일이 많아 벤츠가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동네 큰 마트에서 4시간씩 파트타임을 하고 계셨는데 생활비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유흥비를 벌려고 알바를 하시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이미 처음부터 그 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그걸 숨기고 싶어 하셨는데요. 친구들도 좀 많아서 당신이 그 무리에서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이번에 같은 대기업에 들어간 아들을 둔 사모님 행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걸 저는 전혀 몰랐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저도 그 집이 전세긴 하지만 나름의 여유가 있다고 보이는 그대로를 밀었는데 그게 다 거품처럼 빚이고 거짓말이더라고요. 저런 걸 명백하게 알 때까지 저에겐 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애당초 저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순진했던 저였어도 이딴 거지 같은 결혼은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았을 건데 사람을 언제까지 속일 생각이었는지 양파처럼 한 겹 한 겹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죠. 아마도 결혼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이쯤에서는 말해도 제가 진행 중인 결혼을 엎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그 속을 알게 되니 더 싫었는데요. 역시나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죠. 남자친구가 말한 대로 있는 돈으로 작게 시작한다면 저는 결혼할 생각이 있었거든요. 2천만 원 있다고 했으니 나머지 3천만 원은 비상금으로 들고 결혼 생활을 할 작정이었는데 현실은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저랑 그놈이 합친 돈으로는 결혼식과 신혼집, 거기에 혼수까지 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돈이 없다 보니 그놈과 저는 남들 아는 예물 예당 같은 허례허식은 분명 생략하기로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건지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건지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예단비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해서 얘기 못 들으셨냐고 최대한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요. 얘기는 들었어. 근데 그건 니들 생각이지.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집안 대 집안이 맺어지는 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야. 원래 예단은 여자 쪽에서 하는 건데 그걸 생각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되니? 보는 눈도 많은데. 아, 물론 그렇긴 한데요. 저도 예물 안 받기로 했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돈이 없어서요. 지금도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이건 이해를 해주고 말고 할 게 없는 기본인데 그리고 나는 그렇게 넘어간다 쳐도 너 두고두고 욕먹는다? 시댁 식구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난 이건 아니라고 본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예단비 드릴 테니 그럼 저도 남들 하는 만큼 예물을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땐 예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당돌하다고 다그치셨어요. 정확하게 그땐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직 시집도 안 왔는데 제가 너무 받을 것만 생각한다며 혼을 내시는데 이건 또 무슨 경우인가 싶더군요. 그러니까 자기는 받고 저는 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파혼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집을 보면 볼수록 처음 마음과 달리 조금이라도 더 넓고 지은 지 얼마 안 된 집을 얻고 싶었는데 결국 남자친구 놈이 대출을 좀 받더라도 아파트 전세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다 전세 대출 받아서 이사하지 않냐고 하면서 저더러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는데요. 근데 내가 대출을 받아? 누가 봐도 뭐가 중요해.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나는 차 할부도 있고 전에 코인하면서 신용 쓴 것도 있고 그래서 대출 받는데 한계가 있더라고.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자기가 받는 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나는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우리 그냥 작게 시작하기로 했었잖아. 그랬지. 근데 봐봐. 작게 시작하려고 해도 집꼴이 너무 그렇잖아. 집이 집 같아야 돈에 맞추지. 우리가 뭐 대학생 자취하냐? 그리고 원래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제일 저금리라서 부담도 없어. 오히려 안 받으면 손해라니까. 아, 우리 그거 있잖아. 신혼부부 대출? 그런 것도 해당되지 않나? 자기가 알아봐. 왜 자꾸 나한테만 알아보라고. 결혼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뭐하러 결혼하자고 했어. 에헤, 우리 자기 왜 그럴까? 나는 영업이라서 시간이 없잖아. 게다가 80% 이상은 외근 근무인데 은행 갈 시간이 언제 있냐? 대신 자기는 사무직이라서 잠깐 외출할 수도 있고. 자기 요즘 결혼 준비한다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예민할 수밖에 없지. 돈은 없지. 자기 집에서는 예단비 달라고 하지. 나 솔직히 너무 힘들어. 여보도 중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야지. 내가 중간에서 할 게 뭐 있냐? 이미 자기가 예단비 받으려면 예물 내놓으라고 맞불 놨다며. 우리 엄마도 서운하다고 난리였어. 근데 내가 중간에서 딱 정리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조용한 거야. 나는 원래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해. 저는 그놈의 말에 코웃음이 났어요. 누가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나요?
제발 팍팍 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하지만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전 포함 거의 매일 부딪혔어요. 그리고 그놈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소유의 집담보 받아서 대출을 하자는 겁니다. 제가 대출 받는 걸 꺼려하자 그걸 지단이는 좋은 생각이라며 신나서 떠들어대는데 그 뒤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자기가 장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대출을 좀 넉넉히 받아. 그래서 신혼집도 해결하고 예물 예단도 하자. 그리고 첫살림인데 혼수도 좀 모양새 있게 갖추고.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게 어쩔 수 없잖아. 우리 집은 전세고 나는 신용이 별로고 자기는 자기 이름으로 빚내는 거 내키지 않으니까. 물론 대출금은 우리가 갚아야지. 막말로 장모님 집을 팔자는 것도 아니고 돈만 잠깐 받자는 건데 나쁘지 않잖아. 도대체 뭐가 나쁘지 않다는 건지 그때 사실상 제 마음은 파혼이었어요. 가뜩이나 이런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엄마인데 거기에 대고 저희 엄마의 유일한 재산인 집담보로 대출 내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기 싫다고 딱 잡아떼고 말했죠. 그러자 그놈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저에게 화를 냈는데 저도 똑같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우리가 빚을 못 갚으면 그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걱정도 팔자다. 자기랑 내가 버젓한 직장이 있는데 그게 무슨 걱정이야. 괜히 어설픈 변명하지 말고 그냥 싫은 거잖아. 그리고 설령 그런 일 있다고 하면 우리 살던 집 빼서 장모님 빚 갚고 우리가 그 집으로 들어가 살면 되지. 장모님 모시고. 난 장모님 모실 생각도 있는 그런 남자야. 이런 말로 허세까지 떨었는데요. 저는 더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애당초 사위랑 살 생각도 없고 나도 싫다고 그냥 처음 얘기했던 대로 예물예단 생략하고 돈에 맞춰서 월세집 들어가는 거 아니면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죠. 그러자 그놈은 입에 거품을 물려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냐며 지랄 발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저를 더 어이없게 만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서운해해도 끝까지 네 편 들었어. 사실 나도 그래. 아무리 없다고 해도 네가 1,000만 원이 더 있고 그럼 작게라도 우리 집에 예단비 줄 수 있지. 이건 순전히 마음 아니야? 근데 너는 바로 그럼 예물해달라고 맞받아 쳐놓고 이젠 내가 좋은 뜻에서 말하는 것도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너 지금까지 나 가지고 놀았냐? 결혼이 장난이야? 그래, 그렇게 정 대출 받는 게 싫으면 우리가 그냥 장모님 집으로 들어가자. 거기서 장모님 모시고 살면서 돈 모으자고. 대신 네가 갖고 있는 돈에서 우리 집 예단비 드려. 다 떠들었니? 내가 방금 말한 거 까먹은 거야? 뭐야? 나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했어. 그러니까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해서 사람 성질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지금 네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준다고 하잖아. 막말로 장모님도 우리랑 같이 살면 외롭지도 않고 좋지. 우리도 애 낳으면 장모님한테 봐달라고 하면 좋고. 좋긴 누가 좋아?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어? 너는 참 단순해도 너무 단순하다. 나도 뭘 모르긴 하지만 이거 하나는 제대로 알겠어. 이 결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우리 이제 그만하자. 진짜 너무 지긋지긋하다. 지금 말 다 했어? 뭐? 지긋지긋? 너 지금 나 무시했냐? 나보다 1,000만 원 더 있다고 네가 뭐라도 되는 것 같아? 꼴랑 1,000만 원 더 있는 게. 누가 1,000만 원이래. 나 사실 5천 있어. 그리고 적금이며 펀드며 주식 다 합치면 못해도 8천 원 될걸? 근데 네가 하도 모은 돈이 소박하니까 나도 그냥 없는 척 한 거야. 뭐? 그럼 여태 나를 속였어? 그래, 속였다고 하면 속인 거지. 나도 판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가야 하잖아. 근데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결국엔 그런 거였네. 지는 돈 있으면서 나랑 우리 집에서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고 있던 거네. 그래서 재밌었냐? 그렇게 돈도 많으면서? 너 진짜 속물이다. 이렇게 계산적인 여잔지 정말 몰랐어. 여러분, 제가 정말 나쁜 건가요? 물론 속았다는 거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도 결혼하면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결혼 생활 할 거였고 이래저래 제가 돈 관리하며 열심히 살 작정이었는데 저놈은 제가 가진 것도 내놓지 않고 계산기만 두드리는 년이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며 난리를 쳤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결혼은 없기로 했고 이제 다신 보지 말자고 했는데요.
지도 화가 났는지 고맙게도 저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보름 정도 동안은 아무 연락도 없어서 이렇게 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였던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나다. 너 말이야. 어쩜 애가 그렇게 막대 먹었니? 꼴랑 예단 좀 하라고 했다고 결혼을 엎어?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야? 아무리 아빠 없이 자랐다고 해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못 배운 티를 내니? 원래 그럴수록 더 티를 내지 말고 구분구분 해야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설쳐? 게다가 돈도 더 있으면 감쪽같이 우리 속였다고? 너 지금 내 아들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뭐 하긴요. 결혼하려고 했다가 너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거죠. 아주머니가 이렇게 경우 없이 나오고 아줌마 아들도 남의 돈 우습게 하는데 이런 결혼해봤자 저만 손이잖아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주머니? 왜요? 맞잖아요. 이젠 결혼도 안 할 건데 남이잖아요. 그리고 저 아직 할 말 다 못했고요. 아주머니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시면 그 씀씀이부터 줄이라고 하세요. 아니 어떤 남자가 씻을 거 다 쓰고 꼴랑 1,00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하재요? 아니 그랬으면 집 분수를 알아야지. 어떻게 장모될 분이 사는 집을 담보대출해서 자기 집 예단을 하라고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예단 받고 싶으시면 저한테 다이아 같은 예물 해주셔야 한다고. 그런데 아주머니는 저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잖아요. 너 자꾸 거슬리게 아주머니 소리 할래? 그리고 다이아 같은 소리 하네. 니들 찾기 시작하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 애당초 여자 쪽에서 예단을 하는 거라는 등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하지 마셔야죠. 솔직히 남의 눈 의식되시는 거면 더 부끄러워하셔야 하는 거 아니세요? 하기사 그런 걸 알았다면 저한테 예단비 달라고 하시지도 않으셨겠죠. 가만 보면 그런 것도 집안 내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 연세 드시도록 전세 사시고 아줌마 남편이랑 아들은 카푸어잖아요. 야, 너 지금 나랑 진짜 해보자는 거야? 너 눈에 뵈는 게 없구나? 네, 저는요 전세 산다고 무시하는 말 아니에요. 아주머니 같이?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건드리냐고요. 이미 저는 아줌마 아들한테 결혼 없었던 일을 하자고 했으니까 이젠 이런 전화 다시는 하지 마세요. 불쾌하니까. 뭐야? 너 딱 기다려. 내가 당장 가서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니네 회사 어디야? 그놈의 엄마는 수화기 너머에서 약이 바짝 올랐는지 당장이라도 저를 찾아와 제 머리끄댕이라도 잡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더 약 오르시라고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그대로 핸드폰에 불이 나듯 계속 전화가 울렸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니 받을 리가 없죠. 그렇게 수십 번을 전화를 걸던 그놈 엄마는 자기 풀에 지친 듯 전화하기를 그만두셨는데요. 그날 저녁 이젠 파혼한 남인 그놈이 저를 찾아 저희 집 앞까지 왔더군요. 그리고는 지금 자기 엄마가 화병에 머리 싸매고 알아누웠다며 저더러 당장 자기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라고 했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았어요. 이미 우리 둘 사이는 끝난 사이고 더는 저한테 함부로 할 권리가 없는데 아들이나 엄마나 왜 이렇게 선을 넘는 건지 짜증이 났어요. 진짜 어이없다. 내가 분명 헤어지자고 했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질척거려. 나더러 용서를 빌라고? 나야말로 사과를 받아야 해.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나한테 전화해서 아빠 없이 자라서 티난다는 그런 막말을 할 권리는 없잖아. 왜? 자기는 해도 되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야? 좋게 말할 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어디 갑자기 나타나서 나한테 용서를 빌라 말아야?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너 원래 이렇게 막 나가는 여자였어? 됐고 끝내더라도 우리 엄마한테 빌고 끝내. 이리 와. 그놈은 막무가내로 저를 잡아 끌며 억지로 저를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제 목소리에 베란다까지 나온 엄마가 흥분하셨는지 한 손에는 홍두깨를 들고 뛰어나오셨는데요. 야, 너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어디서 감히 내 딸을 끌고 가? 하며 손에 든 홍두깨로 그놈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놈은 난데없이 매타작에 놀라서는 말도 못하고 주랭랑을 쳤는데 얼마나 어리빠지게 도망을 가는지 중심까지 잃고 길바닥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더군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꽁지 빠지게 도망가는 그놈에게 너 또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기만 해? 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요. 그걸로는 당신 분이 풀리지 않는지 저희 엄마가 그놈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냐고 물으셨어요. 처음엔 뭐하러 그러냐고 됐다고 말렸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그놈한테도 똑같이 복수를 하고 싶더군요.
그래서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심정으로 그놈 회사를 저희 엄마에게 알려줬는데요. 그 후 저희 엄마는 거의 매일 그놈 회사 앞에 홍두깨를 들고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놈은 계속 저희 엄마가 회사 앞을 지키고 있자 괴로워했는데 그때 저한테 문자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더러 저희 엄마 좀 말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저를 사랑했기에 헤어지고 싶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냐고 장문의 글을 보냈는데 저는 아주 짧게 답장을 했어요. 안 돼 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그놈 회사 앞에 찾아가 이번엔 각서를 한 장 받아오셨는데 내용이 아주 대박이었습니다. 다시는 저한테 연락도 찾아오지도 않는다는 각서였는데 행여 술 먹고 실수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놈이 갖고 있다는 전 재산 1,000만 원을 저한테 준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 엄마는 친절하게도 그놈에게 혹시 실수로라도 전화하지 않게 제 번호를 지우라고 조언까지 해주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무서운 건지 아니면 저희 엄마의 홍두깨가 무서운 건지 그날 이후 그놈도 그놈 엄마도 저한테서 떨어져 나갔는데 정말 이제 알터니가 빠진 듯 시원했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는 결혼하고 싶어 안달이었던 남자였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너무 못 볼 걸 많이 봐서 원수가 되었죠. 이렇게 저처럼 이혼도 아니고 파혼을 요란하게 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저는 이번 일로 깨달은 게 많아요. 우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생각해 봐야 한다는 점이었고 남자 볼 때 겉보기보다 속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였죠. 비록 시간 쓰고 돈 쓰고 손해도 많이 봤지만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려고요. 아무리 손해를 봤다고 해도 그놈이랑 결혼해 그 집구석 며느리로 사는 것보다 100배 아니 1000배 낫잖아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하나뿐인 엄마를 많이 속상하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이 가장 큰데요. 앞으로는 엄마 말 잘 듣고 엄마에게 잘하는 착한 딸로 살아갈 생각입니다. 저는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저것 조건 따지는 건 별로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너무 안 하면 이렇게 졸지에 호구 잡히는 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는 조건 맞추고 사람을 만나자 싶었는데 지금 호감을 갖게 된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저랑 참 비슷해요. 수입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무엇보다 허풍 같은 게 없어서 완전 호감인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성실하고 경우가 밝아서 배우는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누구처럼 자기한테만 돈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닌 반대로 자기한테는 잘 쓰지 않지만 남한테는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인데요. 아직은 좋은 면만 보이는 시기라 그런 건지 제 입장에서는 똥차를 보내고 드디어 고급차를 탄 기분이에요. 하지만 한 번의 아픈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더 신중할 생각인데 부디 사람한테 받은 상처는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파혼 경험이 있다 보니 결혼에 대해 많이 회의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사람을 만나기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제 사연을 알기에 그 사람이 많이 배려해주는 것 또한 알고 있고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더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러다가 저 사람한테도 실망하는 날이 오면 그땐 어쩌지 하는 겁도 나는데 부디 이번에는 제가 상처받지 않고 예쁜 연애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엄마와 할머니가 차린 칼국수집은 오픈한 지 반년 만에 손님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점심때는 문정성시를 이룬다며 저희 엄마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그 문자에 홍두깨로 반죽을 밀고 칼로 잘라 만드는 칼국수는 제가 어릴 때부터 먹었지만 진짜 맛있거든요. 왜 안에 들어간 건 뻔한 재료인데 유독 맛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만드는 칼국수가 그래요. 그리고 그 덕에 저희 엄마와 할머니는 경매이긴 하지만 꼬마 빌딩도 매입해 공동 건물주가 되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쁜 놈 때려잡은 홍두깨가 사실은 도깨비 방망이였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홍두깨를 당신은 절대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다고 하셨는데 심지어 가게 이름도 홍두깨 칼국수예요. 무슨 홍두깨에 그렇게 많은 애착을 보이는 건지 저더러 저한테까지 물려준다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건물주까지 되셨으니 저희 엄마랑 할머니가 일도 쉬엄쉬엄 하시고 이젠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엄마는 아직 한창이라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지만 저는 앞으로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저희 엄마에게 효도하려고요. 아, 그리고요. 얼마 전 정말 웃긴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글쎄 그놈이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한테 따로 연락은 안 오고 그렇게 저를 놓친 걸 배 아파한다는 말을 건너 듣게 되었는데요. 솔직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고의 복수는 내가 그놈보다 더 잘 사는 거라고 했던가요? 무튼 저는 졸지의 복수까지 시원하게 했으니 앞으로는 그놈을 더 약올리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살 생각입니다. 부디 그놈이 지가 참 보기 얼마나 아까운 보물이었는지 그놈이랑 그놈의 엄마가 내내 배 아파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상 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막상 글로 제 지난 시절을 적어보니 제가 남자 보는 눈이 정말 없긴 없었네요. 그래도 결혼으로 가는 길에서 제대로 유턴하고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요. 이 정도면 정말로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하늘에 계신 저희 아빠가 그 집구석은 안 된다고 저를 뜯어 말린 건지도 모르겠는데 이젠 정말 하늘에 계신 아빠도 제 옆을 지켜주는 엄마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며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